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4강 조선시대 교육 세 번째 시간 계속 갑니다. 조선시대가 굉장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가 굉장히 길고 기록도 많고 그래서 내용이 좀 많죠. 앞에서 조선시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되게 다 다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조선시대 교육 구분에서 세 번째 실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교육 실학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에도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내는 문제들이에요. 우선 조선시대 관학 있었어요. 뭐뭐 있었어요? 지금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입으로 혼자서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연습하세요. 조선시대 관학, 대표적인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관학의 두 번째 뭐 있었어요? 사학 있었어요. 4개 학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향교 있었어요. 그 다음엔 종학 있었어요. 그 다음엔 잡학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관학 정리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성균관 매우 중요합니다. 성균관에는 누가 들어갔고 어떤 내용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성균관 고유의 이런 그 제도들 이런 것들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쭉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교입니다. 향교. 향교는 어디에 있었던 거? 관학인데 고려시대부터 계속 있어온 향교. 향이 고향할 때, 지방할 때 향교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 그래서 향교거든요. 그래서 향교의 기능이 뭐가 있었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선시대의 사학 얘기해요. 사학. 대표적인 조선시대 사학 뭐가 있었어요? 사립학교. 서원이 있었어요. 서원은 어떤 기능을 가졌고 목적이 뭐였고 누가 들어갔고 어떤 공부했고 그리고 서원이 폐단이 또 있었어요. 그런 거 정리 입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시 노트 확인. 그 다음에 조선시대 사학의 두 번째 꼬마들 다니는 서당 있었어요. 서당. 조선시대 서당의 특징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서당은 조선시대 서당은 또 다른 특징이 누가 서당을 세우고 운영했는가에 따라서 6가지 유형의 서당이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대는 서막전, 양형고, 입학도설 이거 이 앞에도 계속 나왔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과거제도 설명했어요.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고려시대 과거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거의 종류, 언제 시험 받고 뭘 시험 받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과거제도의 폐단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노트에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걱정이 되지만 중간고사 전까지는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시험 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정리 약속하십시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 진도 나갈 거예요. 오늘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학 사상에 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실학은 기술,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이에요. 조선시대가 유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실제로 숙문, 문학을, 유교를 숭상했지만 그 다음에 이 기술은 굉장히 무시를 했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언제쯤이라 그랬죠? 영조 이후면 이제 전쟁이 한번 끝나고 전쟁으로 굉장히 국가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 시절에 영조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조는 그 손자인 정조는 더 잘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인재를 고루고루 등용하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때 실학이 사실은 꼽히게 됐어요. 실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 봅니다. 일단 사회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시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당쟁, 사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조선시대 시작 자체가 사실은 고려부터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이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자세히 못했지만 조선시대에서 고려시대가 망하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왕조가 다른 왕조가 이제 들어선 때였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성립이 되면서 사람들이 고려시대 유교 중심의 국가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어쨌든 이 고려시대에 제대로 왕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호족, 무신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정치가 제대로 성공을 못해서 조선시대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일부 조선시대를 만든 일부 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왕권이 너무 세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초기에 그 조선시대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생각은 왕의 세력을 견제할 그 관료들의 세력을 좀 동등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세종대왕이 그 왕위에 오르면서 사실은 그거를 그 조선 초기에서 세종대왕까지 그 사이에 신하들이 계속 노력을 했던 그 신하들의 나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실패로 돌아가요, 결국은. 그래서 왕권이 더욱 강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훈구파, 살인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의 그 대의명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파와 그 다음에 조선을 새로 건국해서 그 득세를 했던 정치 일선에 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당쟁, 조선시대를 망하게 했던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당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줄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서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화로 얘기가 되는 왕권이 아까 우리 그 조선시대 처음 할 때 그
그 왕들이 결국은 첫 번째 왕자가 계속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화로 그 새롭게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된 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엄청 혼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뭐 조선 끝날 때까지 이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왜 하필이면 이런 게 생겼느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두 개의 큰 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걸로 굉장히 피폐해진 민생을 구제하고 사회 문제를 타개하려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실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회적인 배경이 실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있고, 또 다른 그 배경으로는 학문적인 배경이에요. 이제 서구의 과학 문물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던 시기예요. 15세기, 16세기 이때. 그래서 서구 문물이 엄청 발달을 하고 청나라에서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을 지배하던 나라가 청나라에서 고증학, 서학 이런 것들을 배워와요. 누가 조선시대 양반의 자제들 중에서 특히 누구냐면 조선시대 우리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누구나 공부를 해서 유교 경전을 사서오경을 다 완득을 하면 과거를 볼 수 있다? 아니에요. 조선시대엔 누가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퀴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 소리가 안 들려서 안타깝긴 하지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할게요. 누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양반의 자제들 중에서 정실자식. 왜 정실자식 얘기가 왜 나와요?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축첩제도가 인정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축첩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여러 명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도 그러냐? 아니에요. 남자들이 가부장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여러 명의 부인을 둬도 용인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잠깐 퀴즈.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던 이순신 장군은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3명, 제가 볼 때는 4명. 왜 4명이냐.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부인 3명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전장에 내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수나 진해나 이런 데 가면 이순신 장군이 계셨던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오랫동안 계실 때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살림이나 이런 것들도 도맡아 해주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김경수 교수님이 다시 요새 펴낸 이순신 장군의 일기, 난중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우리 홍주목 얘기도 홍주 목사가 왔다 이런 얘기 막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이 한번 도서관에 가서 난중일기를 좀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시대 전쟁과 그 다음에 그 전쟁을 대하는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걸 다 일기로 써놓으신 거니까 그런 거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축첩제도 얘기까지 나오다가 이제 난중일기까지 나왔는데 축첩제도가 있었단 얘기는 부인이 이제 여러 명이 있으면 거기에 자식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태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실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인 첫째 부인 법적으로 등재된 공식적인 첫째 부인이에요. 요게 이제 정실부인. 근데 이제 중간에 첫째 부인이 정실부인이 죽지 않는 한은 정실부인 자리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정실부인이 낳은 자식만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이 적자들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축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밑에 첩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첩의 자식들은 공식적으로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얘네가 이제 조선판 오렌지족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양반이고 관료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집안에 돈은 많은데 얘가 생산적인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가서 돈을 벌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의 자제들, 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이 양반의 첩의 자식들이나 뭐 이런 서자들이죠. 서자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서원에,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서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국에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요 서양의 과학 문물, 청나라에 발전된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조선시대의 관념론적인 성리학 이런 거 좀 비판하고 우리가 실제로 백성들이 좀 잘 살려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좀 잘 먹고 살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실사구시라고 하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제로 실생활에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학풍이 새로 생겼다. 이게 바로 실학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학 사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육의 기회균등. 헐. 조선시대.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해요. 놀랍죠? 조선시대까지 교육은 사실 누가 받아요?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생긴 이래로 조선시대까지 교육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에요. 근데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네요. 서구적인 사상의 영향이죠. 두 번째는 개인차를 인정하는 능력에 의한 교육을 좀 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교만 가르칠 게 아니고 개인차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교육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계적인 학제, 초등, 중등, 고등 이런 학제를 좀 만들자. 이게 전부 서구 사상의 영향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제도 쇄신, 그 다음에 과거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좀 하자. 그래서 교육의 원래 목적 이런 걸 좀 찾자라고 하는 게 실학사상에서 주장한 바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민족의 주체성과 실용적인 실증정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지 서구의 합리적인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런 방법들을 들여와서 새로운 학문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학사상의 특징과 내용 봅니다. 첫 번째는 실생활에 입각한 실사구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용후생의 도와 경세재민의 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이롭고 쓸모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도, 그 다음에 경제를 발전시켜서 백성들을 좀 구제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실학사상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의 역사, 지리. 왜냐면 계속 학교에서 조선시대 때 관학 사학에서 가르쳐졌던 역사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요.
중국의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지리, 문물, 풍토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조선의 지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틀어보면 사실은 세계지도 여기 어디게요? 제 공부방 우리 집에 제 공부방 이렇게 보면 지도가 있는데 세계 지도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 사람 누구예요? 김정호 선생이 있었어요. 요때요. 실학사상의 영향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이야 뭐 드론도 있고 이걸 3D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평면을 보고 입체적으로 그걸 그려낼 수 있다. 가능하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 거의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완전 거의 유사하게 그 일일이 발로 걸어서 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자기 발걸음에 따라서 그 축도를 한 거에 따라서 지도를 그린 건데 거의 완벽 정확하게 지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 실학사상에선 특히 굉장히 중요하게 지리,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문물, 풍토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게 실학사상에서의 특징. 그 다음에 발달한 외국의 문물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수입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학사상에는 3개의 학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세, 치용 학파. 이 세 학파는 각각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초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어요. 이 경세치용 학파는 유형원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토지제도, 그 다음에 행정기구, 그 다음에 기타 제도 이런 문제를 좀 고쳐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경세치용학파.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인. 우리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서인, 남인인가? 서인, 노론, 소론, 남인, 서인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인계 사람들이 농촌을 배경으로 남인계 사람들이 경세치용학파.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 이런 것들을 좀 개편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파예요. 두 번째는 이용후생학파예요. 실사구시 이용후생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용후생학파는 상공업의 유통과 생산기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이게는 노론, 소론 중에 소론계 사람들 그리고 도시 배경의 학자들이 이용후생학파의 중심 북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박지원이라고 여러분이 박지원 그러면 요즘 나오는 그 정치가 박지원 아니고요. 연암 박지원이에요. 연암일기 열하일기 아세요? 그것도 우리 도서관에 가면 열하일기 읽을 수 있어요. 열하일기가 지금의 이제 청나라의 수도 뭐 이런데 중국을 쭉 여행을 하면서 그 중국의 상공업이나 생산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달이 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써놓은 열하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용후생학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실사구시학파예요. 이 실사구시학파는 그 김정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예요. 김정희 아시죠? 추사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데 조금 더 가면 예산 있잖아요. 추사고택 있잖아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고 살던 거기 이 추사 김정희 추사 이러면 뭐가 유명해요? 글씨로 유명하죠. 붓글씨. 추사체라고 하는 것이 김정희 선생의 글씨가
중국의 그 많은 학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글씨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 수덕사 IC 예산 휴게소 이렇게 가시면 이 김정희 선생이 그린 그림이랑 글씨가 이렇게 벽에 화장실 가는 길 벽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 실사구시 약파는 경서, 요거 경서 뭐예요? 유교 경전이죠. 그 다음에 금석, 전고 이런 고증의 옛날 책과 글씨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려고 했던 이런 학파들이 실사구시 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양반 신분이지만 권력 체계에서 소외된 서울이나 지방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실사구시 학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학의 세 가지 학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학 사상이 추구하는 교육적인 인간상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하고 굉장히 유사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한 사람. 두 번째, 근면한 사람. 세 번째, 유용한 사람. 네 번째, 자주적인 사람. 다섯 번째, 주체적인 사람. 여섯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 그 다음에 민주적인 사람. 이런 실학사상이 추구하는 교육적인 인간상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학사상이 가지고 있는 교육사적인 의의를 볼 거예요. 실학사상은 사회적인 기강문란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빈곤을 극복하려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가지고 나왔다.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실학사상가들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의 수양, 이거는 어디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유교에서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수양보다는 생활의 복리,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실학사상이었어요. 세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에 기반을 두고 개혁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생활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 다섯 번째는 교육제도와 내용의 개혁을 구상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학사상의 교육적 의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조선시대 교육 전부 다 정리해볼까요? 일단 실학 먼저, 이번 시간에 한 실학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말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실학 사상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발달을 해왔는지 보십니다. 기억나요? 사회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 두 가지 여러분이 말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학이 어떻게 왜 등장을 하게 됐지?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로 다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실학사상이 추구하는 단어 두 개, 핵심적인 단어 두 개를 말해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얘기하고 있어요. 이용후생, 실사구시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실학의 학파, 세 학파. 각각의 학파에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학파를 구성했는가 라고 하는 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세, 치용학파, 이용, 후생학파, 실사, 구시학파. 지금 말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누구고 어떤 걸 핵심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학사상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얘기했어요. 7가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재상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실학사상의 교육사적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실학사상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정리하는 거 조선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특징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선시대의 관학, 종류, 내용,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교육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정리되셔야 되고 조선시대 사학 정리되시나요? 조선시대 사학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제도 정리하셔야 되고요. 조선시대 과거제도. 그래서 특히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고려시대 특징이랑 조선시대 특징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거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과거제도. 그 다음에 조선시대 교육 법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실학 정리까지 하시면 조선시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